안녕하십니까, 임영환입니다. 때로는 한 인물이 역사의 세 장을 열며 세계사의 흐름을 뒤흔들기도 합니다. 오늘의 영웅이 바로 그런 인물인데요. 어린 나이에 천년제국을 무너뜨리고 기상천외한 전술로 세계를 놀라게 한 인물. 오늘 영웅과 관련된 힌트를 몇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이건 힌트가 아니라 계략이다, 계략. 첫 번째 힌트는 바로 이거 터번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런 터번 안 씁니다. 좌우간 썼다 이거죠. 터번은 이슬람 교도들이 머리에 이제 둘러가면 수건이죠. 오늘의 주인공은 후대 투르키예와 이슬람에서 영웅으로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또 하나의 강력한 힌트는 이겁니다. 짠! 바로 영웅이 건설한 이스탄불에 있는 토카프 궁전입니다. 특히 눈여겨볼 게 이건데요. 여기 쓰여진 비문이 나도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렇게 써있대요. 두 대륙의 술탄, 두 바다의 술탄. 두 대륙은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아나톨리아와 발칸을, 두 바다는 지중해와 흑해를 말합니다. 즉 오늘의 주인공이 유럽과 아시아, 지중해와 흑해까지 지배하는 제국의 통치자는 이 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자, 이제 아실까요? 천년제국,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역사의 세 장을 연 오스만 제국의 술탄. 바로 이 인물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오늘의 영웅은 바로 메흐메트 2세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제7대 술탄이죠. 천년왕국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리스를 함락시킨 정복자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하여간 야심이 커가지고 카이사르라는 명칭도 썼어요. 칼리프, 이런 칭호를 처음 사용한 술탄입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사실 특징이 다양한 민족과 종교를 포용한다는 건데, 이게 안 그럴 수가 없는 게 제국이라는 게 워낙 넓어가지고 국민의 3분의 1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포용력을 보여주었던 특이한 군주입니다.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를 바꾼 오스만의 개혁자이기도 하죠. 만약 메흐메트가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지 못했다면 지금의 이스탄불, 튀르키예까지도 어쩌면 유럽으로 편입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에 앞서서 메흐메트 2세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 3명의 인물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라트 2세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제6대 술탄이죠. 메흐메트 2세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무라트는 좀 특이한 군주인데요. 그 전에 술탄들이 아주 정복 군주였는데 너무 전쟁하다 보니까 전쟁이라는 게 이겨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왔다 갔다 하더라고. 한 사람이 막 정복하면 그 다음 사람 좀 안정시키고 이런 관계였는데, 그렇다고 무라트 2세가 전쟁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국가를 성장시키던 사람인데, 이 양반이 갑자기 태종이 세종한테 양위하듯이 아들한테 양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술탄이 된 사람이 메흐메트 2세인데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내리고 자기가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메흐메트 2세가 철이 들죠. 메흐메트 2세가 사실 굉장히 냉정하고 내혹한 사람인데, 한번 이렇게 쫓겨나 보더니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경험이 오늘 우리가 얘기할 메흐메트 2세를 만드는데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할릴 파샤입니다. 아버지 무라트 2세의 재상으로 제갈량처럼 정말 경영을 했던 사람인데, 메흐메트 2세가 어린 나이에 술탄이 됐기 때문에 그의 정치적 스승 역할을 하죠. 스승이었다가 왼수가 되고 하여간 굉장히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는, 결국 마지막에는 메흐메트 2세가 그를 숙청하고 자기가 키운 신하들로 이제
바꾸면서 자기 체제를 확립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메오메트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세 번째 인물은 콘스탄티노스 11세입니다. 이 사람은 동로마 제국 최후의 황제죠. 그래서 메오메트 2세와 콘스탄티노플을 놓고 최후의 결전을 벌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왕이라기보다는 되게 멋있는 형님 같은 스타일이었습니다. 저도 역사 많이 보지만 이런 왕은 정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메오메트 2세와 싸우면서 의리남, 형님 같은 모습을 보여서 또 이 사람 팬도 많습니다. 만약에 콘스탄티노플을 방어해냈더라면 오늘의 주인공은 이 사람이 됐겠죠. 아무튼 메오메트 2세와 또 파란만장한 전투를 벌이게 됐는데 이 얘기도 잠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제국 동로마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며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정복자 오스만 제국의 술탄 메오메트 2세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당시 오스만 제국의 탄생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슬람의 중심지는 지금의 이라크 아라비아 반도 쪽인데 이 지역이 십자군 전쟁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오래 전쟁을 하다 보니까 국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동쪽에 있던 제국들은 또 13세기 몽골 제국이 침공하면서 이제 무너지게 되죠. 이 틈에 새로운 세력이었던 오스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이 정통 이슬람 지역과는 떨어진 튀르키예 땅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물론 이들이 처음부터 아주 작은 세력은 아니었어요. 비잔틴 제국이 약화되는 동안에 오스만 제국은 점차 성장하면서 튀르키예를 석권하게 됩니다. 이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1300년 무렵에 튀르키예 동쪽의 작은 국가에 불과했지만 150년 만에 지중해와 발칸 전역으로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1450년대에는 동로마 제국을 압박하는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천년 제국을 무너뜨릴 경우 메오메트 2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메오메트 2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술탄이 될 운명을 가진 인물은 아니었어요. 메오메트 2세의 즉위는 우연과 혼란이 빚어낸 결과였습니다. 1432년 3월 30일에 무라트 2세의 셋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어머니 휘마 하투는 세르비아 지방 출신의 그리스도인 노예로 알려져 있습니다. 왕하고 결혼하면 외척이라고 해서 권력을 가져가잖아요. 그런 권력을 주기가 싫어가지고 아예 미천한 노비라든가 심지어는 유럽인들 왕자를 낳으면 이게 뭐 힘이 없으니까 이게 너무 미천하면은 주목을 못 받게 되죠. 그래서 메오메트 2세는 그냥 저쪽에 버려져 있었는데 왕위 계승 1순위, 2순위였던 두 형들이 잇따라 죽습니다. 특히 첫째 아들이 굉장히 유능했는데 뭐 어떡하다 일찍 죽게 돼요. 이것이 무라트 2세가 자기가 이렇게 양위하게 되는 뭐 이유였다고도 해요. 이제 셋째 아들이 첫째가 되니까 메오메트 2세를 데려다가 12살의 나이에 왕에 앉히고 자기는 은퇴를 합니다. 당시 오스만 제국은 아나톨리아에 있는 카라만 연합과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었고 내부는 권력 다툼으로 불안정했습니다. 무라트 2세는 아나톨리아의 카라만 연합군과 강화 조약을 맺고 이 국경을 안정시킨 다음에 일찍이 은퇴해서 조용히 살고 싶다 이래서 이제 은퇴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당시 오스만 제국 내부의 정치도 굉장히 불안했기 때문에 일부러 양위를 해서 아들을 앉혀놓고 배신자를 찾아내려는 음모일 수도 있죠. 이걸 뭐 오스만식 표현으로는 땅속에 있는 뱀을 끌어내려는 술책이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은퇴하자마자 12살짜리가 왕창 사고를 쳐가지고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메오메트 2세가 관료들하고 틀어지게 돼요. 메오메트 2세의 성격을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수박이 사라졌대요. 메오메트 2세가 이거 분명히 하인들이 먹은 거다. 그래서 무려 14명을 데려다가 배를 갈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그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이런 성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오스만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헝가리와 호시탐탐
십자군 재건을 노리고 있는 교황청이 바로 헝가리 지역 사람들을 이제 충동질해가지고 오스만 제국을 침공하게 되죠. 또 바이제드 1세의 손자였던 오르안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정통 왕자다 해서 동로마 제국의 지원을 받아서 계승자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12살 때는 이제 십자군 나와서 전투에도 지고 막 그래가지고 은퇴했던 무라트 2세가 복귀해서 그 십자군을 격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돌아가겠다고 했더니 재상 할릴 파샤가 편지를 쓰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술탄이시거든 돌아와서 당신의 군대를 이끌어 주십시오. 만약 내가 술탄이라면 지금 당신에게 술탄으로서 명령하노니 돌아와 나의 군대를 이끌어 주시오. 이러니까 나중에 안 잘릴 수가 없을 것 같아. 우리나라 영의정이 저런 편지 썼으면 그냥 끝장인데 이런 편지를 보내서 아버지가 복귀하게 됩니다. 메호메트 2세는 잠시 인턴 술탄 생활을 마치고 마그네시아라는 곳으로 이제 유배는 아니고 그냥 너 거기 가서 지방 총독 같은 거 해라 이렇게 돼서 보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메호메트 2세의 위기였는데 1451년에 무라트 2세가 병으로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건강 이상을 알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바람에 메호메트 2세가 정식으로 술탄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이 재상 할릴 파샤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소름이 오싹했겠죠. 근데 오스만 재상은요 언제든 죽을 각오 하고 있어야 돼요. 10년 만에 가시느냐 15년 만에 가시냐의 차이지. 그러니까 숙청을 해도 우리 지난번에 슐레만 2세 때도 했지만 절대 권력을 몰아주고 너는 이제 가셔야겠다. 네. 우리 애들은 살려주시오. 그렇게. 그리고 같이 밥 먹고 며칠 동안 놀았대잖아.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특이한 나라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호메트 2세가 첫 왕위에 오른 것은 우연과 혼란이 빚어낸 결과였어요. 하지만 위대한 정복자가 되는 길은 결코 절대로 우연과 행운만으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다시 왕좌에 오른 메호메트 2세는 비로소 자신의 진짜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그 결과 오스만 제국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군주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왕위에 오른 메호메트 2세는 어떻게 오스만을 통치했을까? 그가 왜 정복자로 기억되는지, 12살에 한번 왕이 됐다가 쫓겨난 것이 그에게 어떤 결과물을 가져다 주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호메트 2세는 성격이 일단 결심하면 반드시 해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표는 무모할 정도로 원대했다고 합니다. 유럽까지 가서 카이사르 알렉산더가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한번 쫓겨나 보니까 이런 야망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야심을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가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신중해야 되고 동시에 절대적으로 무자비해야 된다. 이런 재능을 동시에 발휘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숨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숨기면요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보전의 원칙은 숨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줘서 상대를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게 되죠. 예를 들어서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겠다. 이거 12살 때부터 마음에 품고 있는데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전혀 티를 안 내고 갑자기 프랑스 공주의 초상화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풍으로 별장을 막 지어요. 그러면 신하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얘가 이제 콘스탄티노플 점령은 포기하고 프랑스풍의 별장에 살면서 그냥 때우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목표를 감춥니다. 이때 아직 20살인데 이런 걸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평이 달라요. 여기도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메호메트 2세가 첫 번째로 즉위했을 때 동생 아흐메드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막내였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이제 어린애가 태어난 거죠. 오스만 제국은 한 명이 술탄이 되면 다른 왕자들을 거의 다 죽여요. 나중에는 이게 아주 전통이 돼가지고 할렘에 수백 명이 있어도요. 한 명이 선택받으면 가서 그냥 아들의 아들까지 다 몰살하는 전통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즉위했을 때 생모가 찾아옵니다.
메오메트 2세는 아주 그분을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그리고 식사도 하면서 아주 우아하게 얘기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식사하고 있는 동안에 아흐메드는 이미 메오메트 2세가 명령을 내려서 살해되고 있었죠. 이처럼 권위와 관용, 표정까지 철저하게 조율하는 무서운 정치가로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외교에서도 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데요. 포기한 직후에 메오메트 2세는 동로마, 헝가리, 세르비아 등 주변국에 사절단을 보내며 겉으로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제가 한번 쫓겨나 봤잖아. 아, 이 철들었구나. 우리랑 잘 지내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특히 제일 민감했던 건 콘스탄티노플이었는데 아버지 무라트 2세가 맺은 평화조약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죠. 이렇게 되니까 또 사절들이 야, 얘가 진짜 철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돌아가는데 속으로는 이미 콘스탄티노플 정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메오메트 2세는 그 시대에 술탄 왕들이 가져야 될 미덕이라고 할까, 결단력, 신중함, 치밀함, 기만술, 그러면서 냉혹하면서도 관용을 아끼지 않는 정치 감각까지 이 모든 것을 갖추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정말 더더욱이 제국에서는 필요하죠. 왜? 모든 사람이 다르고 다르게 사니까 자신의 다양한 어떤 변신을 하는 것만이 생존할 수 있는 훌륭한 정치가 될 수 있는 비결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간에 이 젊은 술탄은 자기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절대 과제가 바로 콘스탄티노플의 점령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적을 1단계로 추진하게 됩니다. 메오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반드시 점령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데는 또 나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1000년 넘게 동로마 제국의 정치, 종교, 문화의 중심지이자 동로마의 심장이라고 불린 곳이었죠. 이것을 정복한다는 것, 곧 제국의 상징과 정통성을 차지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도로 삼기에 가장 완벽한 곳이 어디냐?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이라는 거예요. 왜냐? 여기가 완벽한 요새예요. 그러니까 수도로서의 기능과 방어라는 게 완벽하게 연결되는 것이 이스탄불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 최대의 교역로인 실크로드가 이 길로 지나갑니다. 동방에서 오는 모든 물자가 흑해를 지나서 이스탄불을 통해서 서양으로 전달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스탄불이 하는 무역의 독점권을 가졌던 나라가 제노바하고 베네치아인데요. 무역의 일부만 먹고 르네상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베네치아에가 지금 성당이 지금도 한 60개 정도 있는데 그 좁은 동네에 옆집이 성당인데 하나하나가 엄청난 예술품이에요. 그럼 그런 건물을 어떻게 줘요? 이스탄불 무역 택배 독점권 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던 겁니다. 그러니 이거를 점령하지 않고서 주변만 가득 갖고 있어봤자 세계의 수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메오메트 2세가 이렇게 콘스탄티노플을 노리고 있는 와중에 동로마 제국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1400년에 동로마 제국의 영토는 완전히 줄어들어서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그리스의 데살로니카 지방, 그리스의 펠레폰네소스 반도 일부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다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봉건 영지 도시의 연합이었던 거죠. 따라서 동로마의 영토를 완전히 지배하고 자기의 꿈인 두 대륙의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콘스탄티노플을 반드시 함락시켜야 했죠. 이런 상황을 노린 메오메트 2세는 콘스탄티노플 함락을 위해 철저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먼저 1452년 보스포러스 해협 쪽에 루멜리 히사르라는 요새를 축조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콘스탄티노플이 이렇게 삼각형인데 오른쪽이 보스포러스 해협이에요. 폭은 좁은데 이게 굉장히 깊습니다. 동쪽에는 오스만 요새, 서쪽은 콘스탄티노플 땅이었는데 이 아저씨가 지멋대로 건너오더니 콘스탄티노플 쪽에 요새를 쌓은 겁니다. 당연히 콘스탄티노플에서 난리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신속하게 쌓았는데 단 19주 만에 이 성을 완공해버립니다.
저도 거기 가봤는데요. 얘기를 듣고 갔는데도 이렇게 성 돌들 보면 어디서 딱 구해가지고 재단에서 쌓은 것처럼 깔끔한 성이에요. 그리고 이게 성이 크진 않는데 아주 기본으로 이중 구조에다가 이 보스포러스 해협 쪽에 아주 큰 탑을 세워서 대포로 해협을 제압하기에는 충분히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지금 동쪽과 서쪽의 두 요새 사이로 다리가 놓여 있는데 그 다리의 이름이 술탄 메흐메트입니다. 이름 제대로 졌죠. 이렇게 돼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콘스탄티노플로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되고, 사실 콘스탄티노플의 수입원이 이 무역인데 흑해를 거쳐서 오는 동방무역의 통로를 빼앗아 버리는 거죠. 이게 통행료는 우리만 받는다. 이렇게 해서 1단계 준비를 마칩니다.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가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려면 북쪽에 있는 육로에 있는 데오도시오스 성벽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성이 정말 전설의 성인데 10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세다는 놈들을 다 막아낸 성입니다. 당시 어떤 투석기로도 이 성벽을 통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1452년에 헝가리 출신이었던 우르반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대포라는 걸 만들었다. 이걸 만들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메흐메트 2세가 펄쩍 뛰면서 그 사람이 요구한 금액의 4배를 지불합니다. 아저씨 통은 커. 근데 웃기는 거는 사실은 우르반이 처음에는 콘스탄티노플 쪽에다가 제안을 했어요. 그쪽에 이제 돈이 좀 없으니까 옛날 같지 않아서 보수를 형편없이 제안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저쪽으로 가버린 거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설마 오스만에 가서 이걸 팔겠냐? 이교던데. 그러니까 고깃건 우리밖에 없다. 그래서 싸게 불렀는데, 그러자 이분이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1453년 1월에 이 공성령 대포가 완성됩니다. 이 대포는 길이가 9m, 포신 지름이 75cm, 포의 두께, 총동 두께만 20cm였어요. 포탄은 돌로 깎아서 둥글게 만들었는데 정확히 한 이 정도 됐습니다. 우르반 공성포는 600kg의 포탄을 무려 2km까지 날릴 수 있었습니다. 메흐메트 2세는 전쟁이 길어지면 결국 서구 열강이 개입할 수가 있다. 또 십자군 전쟁 생기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속전속결로 끝내야 된다 해서 전 오스만 제국에서 최소한의 경비병력만 남기고 닥친 대로 끌어모아서 무려 10만의 대군을 소집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내부 개혁도 해야 됩니다. 당시에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자고 할 때마다 반대했고, 메흐메트 2세의 권력을 위협했던 할릴 파샤, 그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양성하는 친위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이들로 만든 군대를 예니체리라고 했습니다. 그 예니체리를 번역하면 우리가 자꾸 노예군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뽑아서 나한테 충성하는 노예 서약을 하게 하고 얘들을 이제 내 직속 사적 인맥으로 키우는 거죠. 그 중에서 싸움 잘하는 애는 군인을 만들고, 글 잘 쓰는 애는 관료를 만들고, 그 중에서 진짜 똑똑한 애는 재상으로 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항상 기독교들을 썼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소수파니까 나한테 충성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이제 세계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콘스탄티노플 함락의 순간을 만나보겠습니다. 1453년 제국의 운명이 걸린 결전의 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흐메트 2세는 약 10만 명의 대군과 거대한 신식 화포를 이끌고 천년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향해서 진군합니다. 먼저 육지 쪽을 보면 이 굵은 선이 다 성벽인데, 여기는 성벽 이전에 또 암초가 막고 있어가지고 배들이 상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군이 공격하는 것은 결국 여기인데, 여기에 삼중 성벽에 데오도시우스 성벽이 있습니다. 메흐메트 2세는 대포로 여기를 부수고 들어오려고 했죠. 그런데 사실 이 공성포가 성벽을 파괴하지 못합니다. 한번 떨어지면 성벽을 부시기는 하는데 완벽하게 구멍을 내질 못해요. 그리고 당시는 아직 대포가 완성도가 떨어져서 하루에 기껏해야 7, 8발밖에 쏠 수가 없었고요. 발사 후에는 또 열을 식혀야 되니까 재장전의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데오도시우스 성벽의 최대 장점은 두꺼운 것만이 아니라 보수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을 계속 보수하는 거죠. 그러면 약한 지점을 찾아서 또 한번 발사할 수도 있는데 이게 옮기기도 힘들어요. 한 번 대포를 옮기는데 90마리의 소와 400명의 병사가 끌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 성벽에 제대로 구멍을 내지를 못합니다. 반면에 콘스탄티노플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콘스탄티노스 11세가 거느린 별명이 7,000명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이 도시에서 징발한 병력은 2,500명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인들은 제노바, 베네치아에서 온 용병들이었어요. 이 용병도 고용한 게 아니라 대부분이 자진해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성벽을 방어하는데 황제도 제대로 지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콘스탄티노스 11세는 유럽에 계속 원조를 요청했지만 도와줄 나라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메흐메트 2세는 결국 장기전으로 가면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해서 집요하게 공격을 해서 이제 그야말로 양측의 체력 싸움이 진행이 됩니다. 자, 육지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대결이 이루어지는데요. 사실 메흐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자고 하니까 다 반대했거든요. 근데 메흐메트 2세가 자신감을 가지고 한 얘기가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왜 실패했냐? 사실 이것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다. 포이전은 성벽을 뚫는 게 아니라 고사시켜야 되는데 이 안에는 1년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수조도 있지만 중요한 건 바다가 뚫려 있으니까 계속해서 지원 병력이든 어떤 물자든 이런 게 해상으로 계속 유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벽을 뚫었고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거나 아니면 봉쇄해서 이긴다. 둘 중 하나로 100%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해상 봉쇄였어요. 거대한 함대가 와서 콘스탄티노플을 둘러쌉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터진 게 여기 쇠사슬, 이걸 돌파를 못해요. 어마어마한 함대가 여기 왔는데 여기 남아있던 기독교 소수의 함대들이 워낙 잘 싸워가지고 상륙을 못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화가 버럭버럭 나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소문이 들려와요. 드디어 십자군이 만들어져서 해상에서 대세력들이 몰려온다. 특히 이 얼마 안 되는 기독교 함대들이 용전분투를 하는 걸 보니까 쟤들이 사기가 올라와서 이제 오고 있다. 이런 소문이 들려옵니다. 육지는 안 뚫리고 바다도 안 뚫리고 오스만군은 거의 좌절 직전까지 갑니다. 그러자 콘스탄티노스 11세가 화해의 사절을 보냅니다. 메흐메트 2세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고 끈질김, 하면 한다는 이 악착 같은 성격 때문에 콘스탄티노스 11세에게 이렇게 답장을 합니다. 도시를 내놓든지 검으로 죽든지 이슬람으로 개종하라고 하죠. 근데 문제는 내부에서 터졌어요. 할릴 파샤가 신이 났어요. 봐라, 내 이럴 거라고 안 했니? 제가 어릴 때부터 문제가 있더라니. 그래가지고 술탄 보고 전투를 포기하라고 종용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메흐메트 2세 편으로 돌아서거나 그가 육성한 장군 관료가 더 많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할릴 파샤의 뜻에 맞장구 치는 사람은 이미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나는 끝났구나, 숙청의 날이 다가왔구나, 이거를 자각하게 되고 메흐메트 2세는 마지막으로 최후의 공세를 시도하게 됩니다. 정말 기발난 작전을 씁니다. 이쪽으로 병사들을 동원해서 배들을 산에 길을 내고 로프와 도르래를 이용해서 들어서 이쪽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메흐메트 2세는 어떻게 무거운 배를 이쪽으로 들어서 옮겼을까요? 기름칠한 통나무 위에 올려서 배를 끌어내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두 척도 아니고 무려 70에서 80여 척의 배를 황금곳 안쪽으로 진입시킵니다. 콘스탄티노플이 공포에 쌓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이제 보급품이 연결되기 시작하죠. 마침내 철벽 같던 세 방향의 방어선 중에 하나가 뚫립니다. 이 기상천외한 전력으로 동로마의 황금곳 방어선이 무너지게 되고 그것이 준 정신적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번도 돌파된 적이 없었거든요. 자, 이제 메흐메트 2세는 이쪽 공세를 통해서 데오도시우스 성벽을 돌파하려고 합니다.
이 10만 대군의 비밀이 하나 있는데 병력이 부족하니까 메흐메트 2세가 사방에서 용병도 아니고 그냥 자원자를 끌어 모았습니다. 조건은 뭐냐? 마음껏 약탈하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 건달, 불황자, 심지어 그 중에는 기독교 수도원장도 있었어요. 넌 수도원장이 여기 왜 왔니? 그랬더니 수녀가 부족해서 약탈해서 수녀로 채우려고 왔다. 이런 정도로 온 동네 그 이상한 애들은 다 모여 있었거든요. 이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연설을 했는데 어떤 연설을 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각양각색의 재물로 가득 찬 보물 창고 같은 도시다. 나는 이 명성이 자자한 천년도읍과 노예로 부릴 수많은 여자와 남자를 여러분에게 주겠다. 만약 타령을 시도하는 자가 있다면 새의 날개를 가졌더라도 내 응징의 칼날보다 빠르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런데 콘스탄티노스 11세는 7,000명의 병력을 성벽 곳곳에 분산 배치해야 됐죠. 그중 절반은 제노바 용병 주스티니아나가 지휘하는 서양 지원병이었습니다. 콘스탄티노스 11세도 자신이 직접 갑옷을 입고 성벽에 올라서 병사들과 함께 싸웠어요. 1453년 5월 29일 메흐메트 2세는 총공세를 펼칩니다. 먼저 송호품 부대를 돌격시켜요. 이건 솔직히 포기하고 돌격시킨 거죠.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이선 아나톨리아 부대를 돌격시킵니다. 솔직히 이때는 뚫릴 줄 알았는데 이래도 안 뚫립니다. 사실 예니체리는요 병력이 만 얼마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투입해서 몰살해버리면 권력 자체가 사라집니다. 로마 칭의대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저씨 대단한 게 이걸 투입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1파, 2파, 3파 공격에서 단 1분도 쉬지 않고 연쇄 공격을 합니다. 덕분에 수비대가 단 5분도 쉬지 못하고 하루 종일 싸워야 했어요. 케르코 포르타라는 작은 비상문이 있었어요. 여기쯤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애들이 실수로 문을 안 걸어 잠굽니다. 그러자 그 문으로 오스만군 일부가 침투를 했어요. 반격을 해서 쫓아내는데 병력이 부족하니까 애들이 여기저기로 도망다니면서 성벽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제일 높은 지점이 있는데 거기까지 오면서 깃발을 꽂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아? 가장 높은 고지가 함락된 줄 알게 되는 거죠. 여기에 또 한 가지 사건이 터집니다. 제네바에서 온 용병 사령관 주스티니아니가 포탄에 맞아서 부상을 입습니다. 그는 사실 명예를 바라고 온 거지 이렇게 여기서 순교할 마음은 없었거든요. 막상 부상을 당하니까 요 까만 선으로 둘러진 데는 제노바의 자치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빨리 보내달라고 합니다. 콘스탄티노스 11세가 지금 나가면 안 된다. 거의 전투 막바지니까 부상 당했지만 여기서 좀 버텨달라고 하는데 결사적으로 자기는 살아야겠다. 여기 배로 후송해 달라고 합니다. 메흐메트 2세였으면 그냥 찔러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 콘스탄티노스 11세가 진짜 의리의 형님남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닫아놨던 세 번째 성벽 문을 열고 주스티니안수가 이쪽으로 가도록 허용해 줍니다. 여기서 대형 사고가 터졌는데 너무 쉴 새 없이 싸워서 판단력은 떨어졌죠. 오스만군이 침투해서 깃발 꽂았죠. 갑자기 대장님이 빠져나가요. 이렇게 되니까 성벽에서 싸우던 병사들이 틀렸다 싶어서 그냥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자 방어선이 뚫리면서 오스만 군대가 마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콘스탄티노스 11세는 다 틀렸다고 소리를 지르고 돌격해서 싸우고 죽는데 그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건 다 벗겨갔을 테니까 그래서 도저히 시신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죠. 이렇게 돼서 콘스탄티노플이 최후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1453년 5월 29일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은 단순히 한 도시의 몰락이 아니었습니다. 1000년 동안 지속되었던 동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젊은 술탄 메흐메트 2세는 정복자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죠. 이 사건은 중세의 종말이자 근세 세계사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고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선이 새로 그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메흐메트 2세는 콘스탄티노플 함락 순간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성문이 무너지고 마침내 도시가 내 발 아래 놓였을 때 나는 전율을 느꼈어. 천년제국의 수도를 정복했다는 자부심과 함께 역사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요.
승리의 환희는 컸지만 폐허가 된 도시를 바라보며 깊은 숙연함도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나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제국의 운명을 짊어진 통치자가 되었음을 깨달았소. 정복자 메흐메트 2세의 앞을 가로막은 또 다른 강적이 있습니다. 잔혹한 전술과 끈질긴 저항으로 드라큘라 전설의 주인공이 된 그 사람. 오늘의 지구 영웅전 더 라이벌의 주인공은 바로 블라드 3세입니다. 블라드 3세는 루마니아의 드래큘라 슈티 가문의 귀족이자 왈라키아의 군주였습니다. 이때 드라큘라는 그런 뜻이야. 우리가 아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름이었어요. 블라드 제페슈 또는 블라드 드래큘라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드라큘레아는 용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아버지 블라드 2세 드러쿨, 용에서 유래했어요. 그러니까 드러쿨, 드라큘레아, 용의 아들. 그렇다면 이 드라큘라 아저씨 블라드 3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블라드 3세는 어린 시절에 동생 라도와 함께 오스만에서 볼모로 잡혀가 인질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1447년에 아버지 블라드 2세와 형이 헝가리 세력에게 살해되자 왕위가 공석이 됩니다. 이에 오스만 술탄 무라트 2세는 블라드를 지원해서 1448년에 잠시 왈라키아의 군주로 세워줍니다. 당연히 자기 편이 될 줄 알았죠. 하지만 헝가리에는 헝가리를 또 오스만의 공격에서 지켜낸 구국의 영웅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 이름이 후녀지 야노시입니다. 우리는 아는 분이 거의 없는데 헝가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에요. 갑자기 헝가리의 영웅이 되니까 블라드 3세는 그에 기대서 반 오스만 노선으로 전향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스만에서 교육을 받았고 오스만의 전술까지 익힌 블라드 3세가 가장 극렬한 반 오스만 전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섭죠. 왜? 지피지기잖아요. 오스만군을 잘 아는 자가 루마니아의 산악지형을 이용해서 게릴라전을 시작합니다. 왈라키아의 군주가 된 직후부터 블라드 3세는 관례상 오스만에게 조공을 바쳤지만 곧 이를 거부하고 사절단을 능욕하고 처형하는 도발을 감행합니다. 1462년에는 오스만의 장수 함자 파샤를 포위해서 섬멸하고 그 포로들을 말뚝에 꽂아 전시했습니다. 임팔라 전술이라고 해서 수천 명의 오스만 포로를 나무 말뚝에 꽂아서 이렇게 전시를 했죠. 그런데 참고로 이 처형 방식을 블라드 3세가 창현했다고 아는 분이 많으신데 사실은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오래들 전부터 행해지고 있던 것입니다. 오히려 블라드가 인질 생활 중에 오스만에서 이 말뚝 꽂기 처형을 배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동유럽에서도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의 사기를 떨어뜨렸죠. 이것 때문에 잔혹한 전술, 잔혹한 군주의 대명사로 불리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드라큘라 전설의 모델이 됩니다. 그러나 루마니아에서는 오스만의 침공을 막아낸 유럽의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죠. 메흐메트 2세는 블라드 3세 임팔라 전술에 희생된 오스만 포로들의 모습을 보고 어떤 심정이 되었을까요? 그 광경을 본 내 심정은 참으로 착잡하였소. 수천의 우리 병사와 백성이 말뚝에 꿰인 채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전쟁이란 것이 이토록 잔혹할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달았소. 나 메흐메트는 많은 전장을 치러왔으나 그와 같은 잔혹한 숲은 처음이었소. 허나 두려움에 물러서려는 자들이 있기에 나는 더욱 굳건히 마음을 다졌소. 나는 알라의 이름으로 반드시 블라드를 굴복시키리라 맹세하였소. 블라드 3세의 도전에 메흐메트 2세는 무려 15만 명의 대규모 병력을 소집해서 응수합니다. 당시 오스만에서 이보다 많은 병력은 콘스탄티노플 함락 당시에 동원된 군대뿐이었습니다. 병력 규모로 볼 때 메흐메트 2세가 왈라키아 정도는 완전히 정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노렸던 것 같습니다. 1462년 5월에 오스만군은 왈라키아의 유일한 항구 도시인 다뉴브강 하구의 브로일라라는 곳에 상륙합니다. 6월에는 전쟁에 나선 메흐메트 2세가 니코폴리스에서 오스만의 주력을 지휘하여 다뉴브강을 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블라드는 정면 대결 대신에 게릴라 청야 전술로 맞서죠. 무엇보다도 밤의 습격이라 불리는 야습에서 메흐메트 2세를 노려서
그가 있는 천막에 돌진하기도 했습니다. 흑사병 환자까지 풀어서 전염병을 퍼뜨렸습니다. 오스만군은 여러 부족의 국가의 혼합국가예요. 이런 국가들은 치명적인 약점이 균일하지 않습니다. 근데 외부는 잘 모르는데 내부에 있는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아니까 루마니아의 산악지형 플러스 어떤 오스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메흐메트 2세를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때 메흐메트 2세를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스만군의 사기는 크게 흔들렸죠. 메흐메트 2세가 왈라키아 수도 타르고 비슈트에 입성했을 때는 이미 텅 빈 성과 수많은 시체가 말뚝에 꽂힌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대기에는 메흐메트가 말에서 내려 이런 자에게서 나라를 빼앗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저씨 성격에 절대 그런 말 남한테 들리게 안 했을 테니까 이건 지어낸 얘기 같습니다. 그만큼 블라드 3세의 저항은 오스만조차 압도할 만큼 악명 높았습니다. 그러나 물량 작전에는 감당할 수가 없죠. 결국 오스만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동생 라두의 배신으로 친오스만 세력이 힘을 합치게 되니까 블라드 3세는 패배했고 결국 메흐메트는 블라드를 몰아내고 그의 동생 라두를 왕위에 앉혀서 왈라키아를 오스만 제국의 영향권에 두게 됩니다. 블라드 3세는 메흐메트 2세에게 패한 뒤에 헝가리에 잡혀서 오랜 세월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 사람이 갇혀 있었다는 그 성벽 지하방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딱 그 돌로 된 그 성벽 지하실에서 오래 살았더라고요. 그러나 이 아저씨 대단하죠. 1476년에 헝가리와 몰다비아의 지원을 받아서 다시 왕위에 복귀합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만에 오스만의 지원을 받은 동생 라두와 맞서 싸우던 중에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의 최후는 여러 설이 있는데 어떤 기록에서는 전쟁에서 직접 오스만군과 싸우다가 목숨을 잃었다고도 하고 어떤 기록에는 측근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살해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심지어 시신을에서 머리를 잘라서 꿀에 절여서 이스탄불로 보냈다는 전설까지 전해집니다. 무덤 역시 확실하지 않은데 루마니아 스나고프 수도원, 코마나 수도원, 심지어 이탈리아 나폴리 교회에 있다는 여러 설이 있는데요. 이게 드라큘라의 모델이 되면서 점점 더 신비해져가지고 여러분의 지하실에 관 속에 계실지도 모릅니다. 블라드 3세와 메흐메트 2세의 대결은 작은 나라의 군주가 제국의 술탄과 끝까지 싸워서 그를 괴롭힌 극적인 전쟁으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메흐메트 2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메흐메트 2세는 콘스탄티노플 함락 뒤에도 정복자란 이름에 걸맞는 많은 업적을 남깁니다. 먼저 콘스탄티노플을 오스만의 새로운 수도로 재편하죠. 유명한 아야 소피아를 모스크로 개조해서 자신의 개인 사원이고 술탄의 기도처로 삼습니다. 지금도 관광 명소로 남아있는 토카프 궁전을 세워서 제국의 중심지로 만듭니다. 그리고 종교와 민족의 차이를 넘어서 인재를 활용했고 르네상스 문화에도 관심을 보여서 베네치아 화가 벨리니를 불러서 초상화를 남기는 등 유럽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이번에 절반밖에 얘기를 못합니다만 그 뒤로도 엄청난 정복 활동을 합니다. 헝가리 동부, 보스니아, 왈라키아, 그리고 흑해의 크림 칸국까지 차례로 장악하고 동유럽과 흑해 일대를 오스만의 세력권으로 편입합니다. 천년 동안 지속된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면서 세계사의 지도를 바꾸고 동서양의 경계를 바꾸고 세계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고 이슬람과 기독교를 아우르는 거대 제국으로 세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튀르키예가 이슬람 국가와 유럽의 중간에 있는 것은 사실 오스만 제국 자체가 당시에도 두 종교의 가교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스탄불 다니다 보면 정말 오만대다 메흐메트 2세 만세예요. 동상, 글씨. 그만큼
오늘날 튀르키예에서도 우리의 세종대왕처럼 오스만이 어떤 모든 것을 만들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오스만이 그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18, 19세기에 약간 비극적인 역사를 가지게 되는 것은 그 다음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인데 15세기 기준으로는 훌륭한 공전 체제를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가 역사의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메흐메트 2세가 미래를 보았다고 해도 이 미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유럽의 미래, 아시아의 미래, 세 가지네. 중동의 미래. 이런 세 가지 문화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 미래를 보고 새로운 국가 체제를 만들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높이 평가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재밌으셨나요? 다음 주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살짜리 아들에게 이 권력을 넘긴다. 이게 사실 역사적으로 그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본인이 종교인과 왕 권력 사이에서 뭐 갈등을 했다. 큰아들이 죽은 충격 때문이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당시 오스만 제국은 갑자기 커가지고 내부 정리가 안 되고 관행도 안 만들어진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한 발짝 물러나서 봐야 된다. 어떻게 보면 답이 안 나오니까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